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5일에 이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됐어요.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 공사라고도 많이 부르고 의장 면허라고도 부르죠.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구조물 같은 거를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고요. 창호의 경우 목재 창호는 실내건축 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목재가 아닌 금속재 창호라던가 이거는 금속 구조물 창호 온실 공사라는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 건축은 목재 창호와 실내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공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공사를 할 때 면허가 없다라고 하면 계약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것만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즉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이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내 건축 공사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준비하셔야 될 게 있겠죠. 이 면허는 등록 사업이에요. 즉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면허를 낼 수 있고 그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 자본금은 1억 5천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지금 법인 사업자건 개인 사업자건 이 자본금 1억 5천이라는 건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1억 5천이 제대로 충족되어 있다는 이 조건 자체가 법인과 개인이 체크하셔야 될 게 조금 달라요. 자, 보시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 납입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인 보면 등기부 등본 있으시죠? 그 등기부 등본에 써 있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납입 자본금이 법인은 1억 5천 이상이 일단 있으셔야 해요. 개인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아예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시고요.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인데요. 이 실질 자본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모두 해당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납입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이니까 만약에 우리 법인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1억은 증자하셔서 1억 5천으로 만드셔야 될 거고요. 우리는 이미 2억이에요. 그러면 굳이 증자를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건 법인 쪽에 해당되는 납입 자본금에 있는 거고요. 자, 실질 자본금. 이거는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되시는 거고 자,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금, 실질 자본금이 과연 어떻게 충족을 해야 하나? 내가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것도 되나? 내가 돈 받을 미수금이 있으니까 이것도 되나? 내가 부동산 공장이 있어. 이것도 되나? 이런 문의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 현재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로 나뉘어져요. 자, 이걸 이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1번 신규 업체예요. 이 신규 업체의 정의는 우리가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 설립일로부터 90일이 미경과된 업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법인 설립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습니다. 그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돼요. 이렇게 설립일로부터 90일이 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를 신규 업체라고 하고요. 이러한 신규 업체의 경우 설립일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억 5천이라는 돈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금 외에 다른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든 뭐든 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금이 설립할 때부터 준비가 돼서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법인 설립할 때 1억 5천이 있다가 중간에 돈을 썼다가 다시 돈이 들어왔다가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진단이 적격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설립을 하세요. 자, 두 번째, 겸업 신규 업체입니다. 자, 겸업. 다른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근데 신규 건설 면허는 처음 내는 업체예요. 설립일 90일도 경과했고 다른 사업도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건설 면허는 최초로 따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1일 이상 1억 5천이 예금 유지가 되셔야 돼요. 다르죠? 여기는 21일, 여기는 31일. 그리고 그러면 예금 유지만 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겸업,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재무제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 건설업을 새로 시작해도 될 만큼 안정적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와 예금 보유 내역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해서 실질자본금이 있다 없다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의 경우 건설업체입니다. 이미 다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금속 구조물 면허가 있고 실내 건축을 두 번째로 따려고 해요. 이러한 경우는 이미 면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제표상에 금속 구조물로 인한 자산들이 쭉 있으시겠죠? 금속 구조물 공사에서 못 받은 공사 미수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재고 자산들, 뭐 사놓은 자재들, 사무실 보증금, 차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설업에 관련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면허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그다음에 실질자본금 이 두 가지를 다 판단을 해서 이 회사는 실내 건축하기에 자본금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다른 말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나와야지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서류 중에 하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세무 봐주고 있는 세무사 있는데요. 그 기장 대리인을 통해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내 시험지를 내가 채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하시는 게 필수이시고요. 저희 해솔에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우리가 금액을 예치해야 돼요.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고요. 건설업이 좀 위험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만 면허를 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제조합에서 우리 회사를 보증해 주려면 그래 보증해 줄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보증금을 집어 넣으셔야 하고 그 금액은 구자당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5,011만 9,715원입니다.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예치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본금 1억 5천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본금 1억 5천 플러스 5천만 원 2억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자본금 1억 5천은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제조합에 들어갈 5천만 원 또한 건설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본금 1억 5천에서 5천을 꺼내서 공제조합에 넣으셔도 돼요. 돈 쓰지 않고 잘 놔둬야 되지만 이 공제조합 돈만은 1억 5천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넣고 나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보증 업무 안 볼래. 그래서 면허 나오면 돈 빼야지. 그거 안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돈을 그냥 뺄 수는 없고요. 2년이 지나면 60%가량 융자하실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이 공사 안 해. 실내건축 면허를 반납해버릴 거야. 그러면 그때는 출금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공제조합의 각종 서류와 함께 이 금액을 예치하시게 되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걸 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면허 접수할 때 관청에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좀 중요해요. 기술자인데 이게 2023년 9월 15일부로 좀 변동됐어요. 이전 대비 기술자의 범위가 확대됐죠. 더 좋아진 거죠. 자, 그럼 이 기술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술자는 상시근로 필수입니다. 다른 회사 이중 취업돼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데 이 기술자 자격증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회사는 그냥 제조업체예요. 안 돼요. 식당 해요. 안 돼요. 상시 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셔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임대사업 같은 거 그건 돼요. 내가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임대사업자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세 월세 주는 용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임대사업이 아닌 것은 겸업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술자 부분 볼게요. 자, 변경 전과 변경 후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변경된 이 내용에 맞춰서 기술자를 구하시면 돼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놨죠. 이게 후가 되면서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늘어난 자격증이에요. 옛날에 되던 게 지금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옛날에 되는 건 다 되고 추가적으로 더 되는 게 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 실내건축 공사원 면허잖아요. 실내건축 기능사는 자격증이 해당됐었어요. 그런데 실내건축 면허인데 실내건축 산업기사도 안 되고 실내건축 기사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였죠. 사실 저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저도 말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결국 이번에 법 바뀌면서 반영됐더라고요. 실내건축 기능사뿐만 아니라 실내건축 산업기사나 기사 또한 다 인정이 되는 그리고 일부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이런 것도 좀 늘었죠. 그래서 이전 대비 변경 후가 자격증이 조금 더 많아졌고 우리는 현재 이 변경 후 내용을 기준으로 기술자 2분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실 요건인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제한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무를 적절하게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나 뭐 전화기, 팩스 등등 사무직기 있으셔야 되고 이 사무직기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도 다 찍어서 제출을 하고요. 공무원이 와서 우리 사무실도 보고 가요. 이제 잘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게 건축물 대장 꼭 보세요. 건축물 대장 보면은 이 용도가 나오거든요. 용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이런 거는 문제 없어요. 근린생활시설도 괜찮아요. 근데 주거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건 또 되게 애매해요. 그럼 이렇게 애매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우리가 등록하려는 관청에다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사무실로 돼 있는 거,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 거. 이건 무조건 되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물어볼 필요 없는 거 공동주택 이건 무조건 안 돼요. 이것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애매한 건 무조건 물어보자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자, 그러면 아니 이게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돼요? 그럼 말이 돼요? 자, 이유가 이거예요. 공무원들도 법을 가지고선 판단을 하겠죠. 자, 법이 바뀐 겁니다. 이것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무실의 등록 기준을 볼 때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거. 자, 요번에 바꾼다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라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관계법령이 뭐고 뭘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주무관 저주무관 말이 다른 거예요. 관계법령이 뭐다? 1번부터 2번까지 쭉쭉쭉쭉 나열해서 근린생활 되고 창고 가로치고 사무실 안 되고 지식산업센터 안 돼. 이렇게 써 있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월 9일에 바꾼다고 바꿨어요. 근데 바꿨어도 디테일은 없어요. 자, 이거에서 요렇게 바뀌었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뭐 소재할 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치 등 뭐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요렇게 바뀌었어요. 뭔가 되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조금 괄목할 만한 건 예전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온갖 법령을 다 봐서 안 되면 안 돼 이런 거였고 지금은 관계법령이란 말 자체는 사라진 상황? 이 정도만 바뀐 거예요. 여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지역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무조건 우리가 면허 등록하려는 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 자,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등록 기준 4가지를 다 준비를 하면 요거를 이제 서류를 제출하셔야겠죠. 돈 넣고 공제조합에다가 일단 서류 한번 제출하고, 공제조합에서 준 서류, 그다음에 진단사한테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 그 밖에 기술자, 우리 뭐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임원들, 이런 사무실 관련 서류 쫙 정리해서 우리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 구청 중에서 우리를 관할하는 곳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요. 관할처는 우리 소재지에 따라 다를 테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면 구로구청이 되실 거고, 성남에 있으시면 성남시청이 또 관청이에요. 이렇게 좀 다르니까 그건 그거에 따라 맞춰서 체크하고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허를 접수하고 나면 공무원이 처리해주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별로 없어. 공무원이 좀 한가해. 그러면 뭐 일주일 안에도 나오겠죠. 뭐 빨리 나오는 데 3일 안에 나오는 데도 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사실 한 달, 2달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정해놓은 거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거고, 평균 2, 3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허를 준비하는 기간, 그다음에 면허가 나오는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넉넉히 한 2달은 잡고 하시는 게 좀 안전하실 것 같고요. 저희 해솔 C&I는 이러한 건설 면허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증자하는 법무적 업무부터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하는 세무 업무, 그리고 관청에 들어갈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정 업무, 이 모든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오늘의 건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해솔 C&I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오늘의 건설의 김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